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2주 2차 시 국어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세국어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훈민정음 서문, 세종 어제 훈민정음을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학습활동으로 배운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29쪽입니다. 내용학습 1번입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까닭은 무엇인가?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을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에는 무엇을 빌려서 표기를 했죠? 그렇죠. 한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자는 배우기 어렵고 익히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한자를 배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글자를 쉽게 익혀서 자신의 뜻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애민정신이라고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일반 백성들의 국어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짐작을 해보자. 자, 여러분들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에 대해 들어본 적 있죠? 부족의 고유 언어는 있지만 그것을 기록할 고유 문자가 없었던 찌아찌아족은 우리말인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을 했습니다. 찌아찌아족의 초등학교에서는 부족 고유 언어를 한글로 소리나는 대로 써서 배우는데 이 한글을 가리키는 또 다른 말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바로 반나절 문자입니다. 반나절이면 3시간을 뜻하거든요. 3시간이면 깨우치는 글자다. 그만큼 배우기 쉬운 글자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도 훈민정음을 쉽게 배웠겠죠. 글자를 알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네, 첫 번째,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글을 읽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책이라는 것을 읽을 수 있게 되었죠. 세 번째, 글자를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네, 그러면 이제 목표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표학습 1번입니다. 세종 어제 훈민정음을 바탕으로 하여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를 비교해보자.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학습 내용입니다.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를 비교해본다. 그리고 어떻게 달라졌는가? 중세국어가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특징을 먼저 찾아봅니다. 표기. 어떻게 적혔는가? 가로로 글을 쓰지 않고 세로로 글을 썼다. 세로. 단어 사이를 띄어쓰지 않고 붙여 적었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세 번째, 현대국어는 끊어 적기를 하죠. 놈, 이 이렇게 이걸 분철이라고 하는데 중세국어에는 이어 적기를 합니다. 자, 이어 적기. 밑에 있던 미음이 위로 올라갔어요. 놈이 이렇게 표기했다. 글자 왼쪽에 점이 찍혀 있기도 한데 어떤 것은 점이 없고 어떤 것은 점이 하나, 어떤 것은 점이 2개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낸다? 소리의 높낮이. 그쵸? 2글자로 성조라고 합니다. 성조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뭐라고도 부르죠? 방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방점이라는 것이 중세국어에는 있었다. 자, 330쪽 괄호 2번을 볼까요? 다음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음운 변화의 내용을 자, 첫 번째, 이런 할 때 앞에 점의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성조를 나타내는
방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표기에서는 방점이 사라졌다. 이고 의문에서는 소리의 높낮이라는 성조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점이 두 개 있는 것을 우리가 상성이라고 했는데 상성은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 아무래도 낮다가 높아지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현대 국어의 긴 소리로 변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싸미, 마참내. 자, 여기에는 어디에 줄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아래아에 줄이 그어져 있는 거죠. 아래아. 이 아래아가 현대 국어에 와서는 으가 되고 아가 되고 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이 으, 아, 이 등으로 변했다. 자, 세 번째 수비. 이 비읍이 순경은 비읍이죠. 없어졌네요. 순경은 비읍이 사라졌다. 네 번째, 우리가 편의상 뜨드, 수매 이렇게 된소리로 읽었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뿌드, 부스 이렇게 어두자음군으로 둘 다 소리가 났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 국어에는 된소리로 변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네요. 펴디가 펴지가 됐죠. 이 디귿이 이 모음 앞에서 지읒 소리로 바뀝니다. 이 모음 앞에서 드가 즈로 변했다. 국외음화가 중세 국어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자, 이제 어휘입니다. 어휘의 뜻들을 볼게요. 자, 중세 국어의 어리는 어리석은 이라는 뜻이었는데 현대 국어에는 나이가 적다 라는 뜻으로 변화했고요. 어여삐, 이것은 가엾게, 불쌍이라는 뜻이었죠. 지금 현대 국어에서는 예쁘게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조사가 또 변화가 있습니다. 조사, 어미, 이것은 문법상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요. 나란 말싸미 중기에 달아. 현대로 바꾸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비교 부사격 조사죠. 현대 국어에는 없는 비교 부사격 조사 에라는 것이 쓰였다. 니르고저 홀배 이셔도 바가 있어도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가라는 주격 조사가 중세 국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죠. 이라는 주격 조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서 331쪽 목표학습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을 먼저 띄웠는데요. 이것이 16세기 말에 쓰인 편지 글입니다. 안동시 정상동에 있던 이응태의 무덤에서 출토된 한글 편지인데요. 그의 아내인 원희 엄마가 30세의 젊은 나이로 숨진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적어서 관 속에 넣어둔 것입니다. 이 편지와 함께 미투리 한 켤레가 발견이 되는데 미투리라는 것은 집신하고 비슷한데 지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삼이라던가 좀 고급 재료로 만드는 신발이에요. 그런데 이 미투리는 머리카락과 삼으로 만들어져 있었대요. 이 미투리를 쌌던 한지에 이 신 신어보지도 못하고 라는 글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남편은 끝내 그 신을 신어보지도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젊은 남편이 병석에 눕자 남편의 병이 낫기를 기원하면서 자신의 머리카락과 삼을 함께 엮어서 정성껏 미투리를 삼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앞부분, 이 앞부분만 교과서에는 실려 있습니다. 한 3줄 정도 새로 쓰기 되어 있고 띄어쓰기 안 되어 있고 여기는 이미 뭐가 없어요. 방점이 보이지 않네요. 예, 방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뜻을 짐작해 봅시다. 원희 아버님께 샹백 자네 샹에 날다려 니로디 둘이 머리 새도록 사다가 함께 죽자 하시더니 어찌하야 나랄 두고 자네 먼저 가시난. 어때요? 요 뒤에는
뱃속의 아기는 아비 없이 어떻게 하냐, 꿈속에서라도 당신을 만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 부부간 사랑이 참 애틋하고 절절하죠. 자, 이제 2번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휘풀이를 참고해서 윗글을 현대어로 써봅니다. 그리고 중세국어의 특징이 나타난 부분에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세요. 자, 다 썼나요? 그럼 3번을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현대국어와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찾아보는 거예요. 자, 현대국어와 비슷한 점, 중세국어라고 해서 우리가 영어나 또는 뭐 중국어나 이런 다른 나라 언어는 아니잖아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문법 요소, 조사나 어미 등도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휘도 좀 차이는 있지만 소리내서 읽어가면 대강 뜻이 짐작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다른 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자네라는 표현. 이 자네라는 표현이 이 편지에 10번이 넘게 나오고 있는데 부인이 아내가 남편에게 자네라는 말을 현대는 쓰지 않죠. 이 자네라는 말 자체도 잘 쓰지 않고요. 자, 그리고 날다려라던가 먼저라던가 이런 단어들도 지금과는 좀 다르게 쓰인 단어들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원희 아버님께 샹백, 샹백은 올림이라고 했죠. 원희 아버님께 올림, 원희 하고, 자, 이걸 형태소 분석을 하면 원의죠. 의는 관형격 조사입니다. 여기가 모음이니까 모음으로 시작되니까 올라가서 쓴다. 이어적기 할 수 있고요. 이어적기가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아버님끼 너무 많이 했죠. 어두자음군입니다. 자네 샹에 날 다려 니로디. 당신이, 자네라는 말을 현대에서 잘 안 쓰니까 당신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당신이 항상 나에게 이르되. 자네, 자네라는 명사에 이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는 주격조사가 없는 거예요. 예, 제로격 주격조사가, 제로의 주격조사가 붙어 있습니다. 샹해, 항상, 날다려, 나에게. 니로디, 이르되죠. 자, 이르되는 이 니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움 법칙이 그때는 적용되지 않았다. 둘이 머리 새도록 사다가, 둘이 머리가 새도록 살다가, 둘이, 웬 히읗이 있죠? 예, 이것을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히읗이 나타나지 않다가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오면 히읗이 나타나는 체언입니다. 함께 죽자 하시더니,
네, 어두자음군은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요. 함께 죽자고 하시더니 어두자음군. 어찌하야 나를 두고, 어찌하여 나를 두고. 자, 여기서 어디였는데 어찌가 되죠.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이 아니라 나랄이라고 쓴 것은 아 모음의 아래야,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어울린다. 모음 조화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네 먼저 가시난, 당신 먼저 가셨나요? 자, 자네는 당신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고요. 먼저는 먼저, 가시난다라고 2인칭에서 사용되는 니은다, 의문문, 어미가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는 생략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교과서 앞쪽으로 돌아가서 326쪽을 함께 보겠어요. 326쪽. 음식 디미방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음식 디미방은 17세기 안동 장씨가 한글로 쓴 조리서입니다. 제목의 뜻은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이라고 하니 디미방에서 D가 알지자겠죠. 자, 무엇이 일어나지 않았다?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랄 등을 타고, 자, 타고라는 것은 가르고라는 뜻이래요. 천초, 생강, 파, 기람에 된장 걸러 각종 양념을 했네요. 진가라는 진가루, 밀가루를 뜻해요. 즙하여, 가탕여허, 가득 넣어, 중탕하 찌면, 중탕이죠. 중탕,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네요. 중탕해서 찌면 어두자음군이 있어요. 가장 유미하니라, 맛이 있다, 맛이 아주 좋다. 그러면 가나 다 중에서 이 글에서 설명하는 음식은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가나 다 중에 나. 등을 반으로 갈랐고요. 물을 넣어서 중탕을 하는 것이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세국어의 특징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쓰기를 했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현대국어에서는 놈, 이, 따름, 인이라 이렇게 끊어 적기를 하는데 중세국어에는 이렇게 이어 적기가 널리 쓰였다. 그리고 중세국어에는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성조라고 하죠. 그 성조를 표시하는 방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현대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 수비해서 이 순경음 비읍이라는 것도 사라졌죠. 예디응, 반치응, 여린히읗, 순경음 비읍 이런 자음자가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편의상 이것을 된소리로 발음을 했지만 사실 이 두 개의 자음이 다 발음이 되는 어두자음군이에요. 자, 이 어두자음군이 사라지고 이 어두자음군은 뭘로 바뀌었다? 된소리로 바뀌었다. 펴디, 이 모음 앞에서 디귿이나 치읓이 지읒이나 치읓으로 바뀌는 구개음화의 영향이 현대국어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스물이죠. 원순 모음화, 입술을 동그랗게 모아서 소리내는 모음이에요. 원순 모음화의 영향으로 스물로 바뀌었다. 중기에, 중국과 비교나 기준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애가 있었다. 홀배 하는 바가로 해석을 했습니다. 중세 국어에는 주격조사가 가가 없었어요. 이 가라는 것이 주격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결합하는 주격조사 이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자음으로 끝나면 이가 쓰이고요. 이 모음 뒤에 쓰이면 생략을 하기도 했죠. 자,
자, 마지막으로는 어휘에 대한 것입니다. 의미의 변동이 일어난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라는 단어는 어리석은 이라는 뜻이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나이가 적다라는 뜻으로 변했죠. 어여삐, 가엾게, 불쌍히 라는 뜻이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예쁘게 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놈이라는 것은 중세 국어에서는 사람을 뜻했죠. 근데 현대에 와서는 놈, 남자의 낮춤말, 이렇게 낮춤말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줄어들었다, 축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중세 국어로 쓰인 어떤 글을 만나도 어느 정도 읽을 수도 있고 뜻도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훈민정음으로 만든 최초의 책, 뭐죠? 알고 있나요? 용비어천가 들어봤어요? 자, 이 용비어천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공책에 꼭 필기하고 수업을 마치면 눈으로라도 쓱 다시 훑어보면서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